자, 우리 챕터 1장 보시면은요, 우리가 미시경제학과,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방법, 약간 미시와 관련된 인트로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경제학이 뭔지, 특히 미시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우선 6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경제학이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학이란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 살짝 따라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학이란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가? 자, 우선 거기 보시면요. 경제학은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게 경제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욕망이 한없다, 무한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기 옆에 가보시면 토지, 노동, 천연 자원 등 자원은 희소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무수히 많은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성 두 개 간의 상충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줄 가볼까요? 이처럼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낭비하면 안 되겠죠.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잘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인간 얘기할 때 경제 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개별 경제 주체들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 측면에서 보면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극히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개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밖에 없죠. 그래서 이 24시간을 가지고 쪼개서 잠도 자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돈도 벌고 잠도 자야 되고요.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면 이게 일을 하는 거예요. 노동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여가를 즐겨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무한히 많으면 이런 고민을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시간을 엘로케이션 할당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상품을 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시간을 할당하는 경우고 물건을 산다라고 할게요.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많이 구입하면 좋은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다 구입할 수 없어요. 왜요? 거기 보시면은 가격, 주어진 가격뿐만 아니라 돈이 제한돼 있네. 소득이 제한돼 있네. 그래서 가격뿐만 아니라 소득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된 여건 하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걸 다루게 됩니다. 다음 바로 2번에 보시면 두 번째로 개인 말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기업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동과 자본을 잘 배합을 해서 비용을 극소화하게 되고 그 비용을 극소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 네,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윤 극대화, 뭐 아니면 비용 극소화라고 할게요. 비용을 극소화하는 선택을 하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요소나 자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밑에서 거기 보시면 7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노동과 자본을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할 거예요. 이게 한정되어 있다. 이게 뭐 희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정부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미사일이나 탱크를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또 이를 위해서 자원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사회 간접 자본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국민 전체에 우선 후생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후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국민이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외적의 침입 또 막아야 되니까 미사일을 얼마나 생산을 할지 또 더 나가서 거기 보시면 탱크를 얼마나 생산을 해야 될지 아니면 돈을 갖고 사회 간접 자본을 얼마나 확충해야 될까 이런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지금 살펴본 것처럼 약간 간단하게 인트로로 말씀드렸는데 7페이지로 가보시면
이렇게 인간은 매 순간 직면하게 되는 게 선택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 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면 선택과 그에 따른 대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대가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예, 우리가 이거를 비용이라고 하는데 포기에 따른 비용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기회비용 거기 세 번째 줄 나와 있는데 한번 체크하시죠. 자,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자, 이거요. 대가를 치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할 때 선택 시 포기하게 되는 대안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 포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포기하는 대안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 가장 거기 보시면 안타까운 가치가 높은 가치를 우리가 뭐라 그런가?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을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우리 경장에서는 여기 뭔가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대가, 그 비용을 우리가 기회비용 항상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요.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달락에 나와 있죠. 공부와 관련된 기회비용 보시면 포기하고 싶은 것 중에서 여행일 수도 있고 잠을 자는 것 수도 있고요. 등등등 돈벌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 그걸 바로 기회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 미시경제학이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경작이란 뭔지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주어진 자원의 희소성 하에서 우리가 뭔가를 극대화하려는 최선의 선택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경제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주체의 역할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미시경제학의 플레이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 플레이어는 첫 번째는 개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있고요. 옛날과 달리 이제 정부도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참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경제 주체의 역할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이쪽이 위에가 생산물 시장입니다. 생산물 시장이 있어요. 뭐 노트북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생산물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재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생산하의 주체가 되는 게 바로 기업이에요. 기업이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의 공급의 주체는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급된 것을 수요하는 주체가 바로 누구냐라고 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개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에서는 우리들이 바로 가게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수요의 주체가 되고요. 기업이 생산의 주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밑에 생산 요소 시장이 있어요. 생산자를 빼기도 합니다. 자,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노동과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과 자본을 공급하는 주체가 우리 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급의 주체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근로자,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생산 요소를 구입해서 사쓰는 주체가 바로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이 수요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8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자, 결과적으로 볼 때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옷을 파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생산 요소를 수요하는 수요의 주체가 된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한번 볼게요. 미시와 거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자, 우선 미시경제학은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미자가 작을 미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 정부와 같이 개별이라는 말 잘 체크해 주세요. 개별 경제 주체들의 어떠한 내리는 어떤 여러 가지 선택 행위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미시경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숲이 있으면 숲 속에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 풀 한 포기 이런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현미경을 가지고 보듯이 살펴보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자, 개별 경제 주체들의 또 시장도 개별 시장에 대해서 살펴봐요. 개별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뭘 살펴보느냐라고 하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상품의 가격과 생산 요소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렇죠. 나무 시장, 사과 시장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노동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력이 어떻게 가격이 책정되는가. 그 임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품의 가격과 생산 요소, 노동의 가격이 뭐 임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의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다루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더 나가서 여기 임금도 가격이고 상품의 가격도 가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가격들이 희소한 자원, 우리 경제학은 희소성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가격이 자, 맨 마지막 줄에 보세요. 가격의 기능이 자원 배분 문제나 기능별 소득 분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가격의 기능이 우리 희소한 자원입니다.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엘로케이션이에요. 어떻게 위치시키는가예요. 로케이션. 할 것인가와 더불어서 그리고 기능별 소득 분배. 기능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야, 네가 물건 만드는데 어떤 펑션 기능을 했는가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능별 소득 분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거에 대한 걸 다루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의 토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9페이지로 가보시면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가 거기 보시면 그들의 의도하는 관계없이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바로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어떻게 이러한 자원 배분의 문제랑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요걸 다루게 됩니다. 자, 반면에 거시경제학은요, 거의 두 번째 달랑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거자가 매크로예요. 클 거자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니까, 국민경제 전체라는 표현이 있죠. 국가경제, 국민경제, 이거를 전체라는 말을 보셔야 돼요. 경제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의 소비라든가 생산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의 소비와 생산 이런 거를 대상으로 분석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거시경제학에서는 자, 옆에 보니까 모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상품의 가격이나 산출량 등을 하나의 수치로 표현해 준 값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전체 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변수를 전체적으로 집계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집계. 이걸 aggregate라는 말을 써요. aggregate 된 변수에 대해서 집계 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대표적인 집계 변수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물가라든가 물가 지수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 뭐 GDP 이렇게 많이 쓸 겁니다. 국민소득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나아가서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수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분석 관심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자, 미시와 거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두 개는 어떻게 경쟁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두 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야죠. 보완적인 관계다. 그래서 경제학을 바라보는 어떤 뭐라고 할까? 프레임이라고 할까? 렌즈의 조리개를 나무를 현미경으로 보듯이 하느냐 아니면 거시경제는 어떻게 돼요? 숲 전체를 망원경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느냐
네, 그 차원의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개를 조정해가지고 숲 전체를 망원경으로 보면서 또 현미경으로 디테일하게 보는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거기 나와 있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둘을 다 아우러서 뭐를 하려고 하는데 뭐를 하려고 하긴요. 거기 보시면은 네, 근본적인 과제가 자원 배분,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심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분배, 그렇죠. 불평등이라든가 여기서는 뭐 기능별 소득 분배뿐만 아니라 계층별 소득 분배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안정과 안정적인 성장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안정과 더 나아가서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거시, 미시, 경제학의 말 그대로 그냥 경제학의 다뤄야 할 궁극적인 최종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다음에 세 번째로 미시경제학의 분석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시경제학의 분석 방법 한번 살짝 보시면은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모형이라는 걸 경제학에서 사용을 해요.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모형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 가지 경제 모형을 씁니다. 국민경제 순환 모형이라든가 뭐 생산 가능 곡선이라든가 수요 공급 모형 같은 걸 쓰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단순화를 위해서 그렇게 모형을 사용합니다. 현실이 너무 복잡하죠. 근데 이 복잡한 현실을 다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가 있는데 복잡한 현실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바로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현실을 단순화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 10페이지로 가볼게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사람들이 대한민국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바글바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살펴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각 개인들의 행위를 모두 반영해서 분석하는 것은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나 아니면 유용한 결과를 끄집어낼 수 없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현실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다음 달러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가능한 한 핵심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전체적인 틀은 바뀌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행태를 살펴본다 그러면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 거기 뭐 일본이나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핵심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핵심을 유지하면서 이게 이제 가정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을 단순화시킨 다음에 다른 변수들 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는 게 오히려 유용하다. 그래서 흔히 예를 드는 게 지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도. 예를 들어서 지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라고 하면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가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한 지형 지물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핵심 변수를 제거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지도가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갈 때 중간중간에 고속도로 같은 거를 잘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빠지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게 바로 현실을 단순화하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모형을 세울 때 단순화하는 방법인데요. 특히 가정은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 외에 핵심을 유지하면서 다른 관심 없는 것들은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터리스, 페리부스 뭐 이렇게 있죠. 다른 상황이,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상황이, 요인들은 일정하다는 가정을 깔고 얘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할 텐데 거기 보시면 옷에 대한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Q가 옷에 대한 수요예요. 옷이에요. 옷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옷 가격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 외에 다른 관련재와의 가격도 있을 것이고 소득이라든가 어떤 테이스트라든가 취향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요할 때 다시 한번 보긴 할 건데요. 나의 관심사는 지금 옷의 가격이 변했을 때 옷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만 우리가 명시적으로 요거를 끄집어내서 살펴보고요. 다른 관심 없는 것들은 고정시킨다는 가정 하에서 얘기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고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것들, 중요하고 수량화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분석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상정하고 얘기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밑에 중간에 식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단순화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량화할 수 있는 변수를 선택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가격이 변했을 때, 옷의 가격이 변했을 때 옷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수요 함수, 수요 곡선으로 그릴 텐데, 여기 소득이 변했다 합시다. 다른 요인이, 상황이 변한 거야.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가격은 그대로 있더라도 옷을 더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옷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데 옷의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거기 주어져 있을 때 소득이 증가하면은 거기 밑에 그림 나와 있죠? 옷의 가격이 10,000원입니다. 그러고 옷의 가격이 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A에서 B로 이동하게 되는데 옷의 가격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똑같은 가격인데 우리가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때는 수요 곡선이 직접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랑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좀 모형화시켜서 단순화시킨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12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어떤 Q가 있어요. 여기 P 이렇게 있고 나머지 기타 어떤 팩터 요소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X당초 수요 곡선을 여기 나와 있는 옷이라고 하면 옷의 수요량, 여기다 가격 이렇게 나타나요. 함수는 이렇게 있어서 원래 독립변수를 P를 여기다 놔야 되는데 경작에서는 이렇게 역수요 함수로 바꿔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Q가 몇 개니? 라고 나타낸 게 바로 이게 이제 수요 함수를 나타낸 수요 곡선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가격이 P0였을 때 나는 이만큼까지 옷을 사려고 했는데 Q0만큼 가격이 P1으로 하락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가 Q1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A에서 이렇게 B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기타 요소가 변했어, 다른 요소가 변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변하면 기타 요소 중에서 소득이 있을 거란 말이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나의 주어진 가격이 가만히 옷의 가격이 있더라도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가격 P1에서도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재화가 물론 정상재라는 가정하에서 수요 곡선이 얘가 변하면 디맨드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쉬프트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량자를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수요의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여기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얘와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거는 곡선은 가만히 있으면서 A와 B처럼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거기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주어진 수요 곡선 상에서의 움직임이다. 무브먼트 얼롱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디맨드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밑에 그 각주에 보시면 4번에 나와 있어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참고를 하시면 당연한 얘기인데 y가 뭐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나타내면요, 우리가 수요함수에서 다시 볼 건데 요게 x고 y면 이게 뭐 우하형하는 a가 마이너스면 우하형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곡선이 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x축에 있는 요 x와 수평축에 있는 거와 수직축에 있는 변수가 우리의 관심사례니까요. 얘네들이 변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다? 예, 맞아요. 이거는 곡선 상에서. 그래서 x, y 요 관심 있는 걸요, 우리가 내생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X, Y 이외에 다른 것들 있잖아. B 이런 거 있죠. B 이런 것들은 기타 등등이란 말이야. 요것을 우리가 모형 밖에서 주어진다 해서 외생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외생 변수가 변하게 되면은 요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시경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다음에 전후관계와 인과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전후관계는 이제 먼저 일어났냐, 나중에 일어났냐,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게 인과관계랑은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관계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비가 온 다음에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뭐 여러 가지 돌고 돌아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항상 그런 거는 아닐 수 있겠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네 번째는 검증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실제로 어떤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모형을 구축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모형을 설정했어. 야, 네가 모형을 세워가지고 가설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설을 또 세워요. 그럼 이 가설이 잘 맞나 틀리는가를 현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잘 설명력이 있으면 그건 하나의 법칙으로 되는데 거기 보시면 통계 자료를 통해서 통계 분석을 하는 거죠. 통계를 돌려가지고 이게 실제로 맞나? 말 그대로 이게 검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검증이 되면 어떤 이론이나 법칙으로 가게 되고 만약에 그게 틀렸다 그러면 요게 맞으면 yes, 오케이 되면 이거는 어떤 이론이 될 수가 있고요. 검증해 보니까 야, 안 됐어. 그럼 다시 가는 거지. 다시 가서 이렇게 루프 돌려가지고 다시 모형을 세워서 다시 우리가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런 이론 경제학도 중요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실증 경제학, 계량 경제, 통계를 할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 최적화라는 거 한번 볼게요. 최적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적화 거기 보시면 자, 개인이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기업이 어떤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틀이 있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한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는 최적화고 하나는 균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균형도 넣어볼까요? 균형 이렇게 있어요. 자, 최적화란 무엇입니까? 거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최적화는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개별 경제 주체들이 어떤 목표를 의식적으로 달성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의식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최적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려는 윌링니스라는 게 여기 담겨 있어요. 윌링니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네. 자신의 어떤 의지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효용을 극대화하거나 맥시마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이게 맥시멈이 아니라 맥시마이즈를 명사화시킨 거야. 그래서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용을 만족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윤을 극대화한다. 또는 나쁜 거는 극소화합니다. 그래서 미니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비용을 극소화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최적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거기 보시면 다섯 번째 줄의 균형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의식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저절로 달성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야, 균형으로 가자 이게 아니라 의식적인 게 없어요. 의식이 없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없이 노력 없이 서로 상반된 두 힘이 딱 맞아 떨어진 상태 그냥 결과예요. 그래서 상반된 두 힘이 딱 이렇게 딱까지만 쓸게요. 딱 맞아 떨어진 상태. 그걸 바로 우리가 얻게 된 결과, 그거를 우리가 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어떤 이런 의미에서 다음 줄에 밑줄 치세요. 최적화는 목적 균형이고, 목적이 있어. 그래서 최적화라는 것은 균형 상태에 도달했는데 어떤 의식이 반영된 목적 균형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목적 균형이고,
그렇죠? 목적 균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균형 이거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비목적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목적 균형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볍게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적화란 다시 다음 단락에 있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이 둘을 합쳐가지고요.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최적화란 개인이나 기업을 불문하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식적으로 가능한 한 최선을 선택한다.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 나쁜 거는 극소화하는 그런 것들. 이유는 좋으니까 많을수록 좋고 비용은 적을수록 좋은 그런 것들을 극대 극소화. 그게 거기 내포돼 있습니다. 그럼 개개인들의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뭐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게 사익을 추구한다는 게 남을 해하는 그런 의미의 이기적인 건 아닙니다. 자, 요 관련해서 우리 몇 가지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요소들 볼게요. 한계라는 용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계는요, 마지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한 단위 더 추가적으로 증가할 때 그게 한계예요. 거기 밑에 한계라는 말은 맞아요. 추가로 거기 보시면 한 단위 더 이거야. 그러니까 add하는 거야. additional이라는 표현이 항상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10단위를 생산했는데 그때 총 비용이 1,000원이었는데 11단위로 생산할 때 그쵸? 어떤 걸 생산할 때 10단위였었는데 생산량이 증가했어요. 11단위로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때 총 비용 토탈 코스트가 거기 보시면은 1,000원이었거든요. 1,000원 이렇게 있었는데 새로운 상황에서는 이게 0, 1 이렇게 할까요? 돈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라고 하면 1,045원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얘가 Q가 한 단위 이렇게 증가했을 때 그때 총 비용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하면 이렇게 45원 증가했잖아요. 요건 이제 한 단위 증가했고 이게 바로 한계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분으로 따지면 이제 도함수 개념 미분한다는 거와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 마지막 줄에 나와 있듯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한계 원리가 최적화의 제1계 조건, 1계 조건이라는 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의 원리는 우리가 원하는 게 최적화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최적화의 1계 조건은 필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꼭 필요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적 선택을 구할 때 이 한계 원리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14페이지에 경제학에서 우리가 편익과 효용을 좀 다르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뭐 약간 비슷하게 보셔야 돼요. 편익은 뭔가 화폐 단위로 측정된 개념이고요. 효용은 화폐로 측정될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만족의 크기를 화폐 단위로 나타낸 것을 한계 편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계 원리는 최적화의 제1계 조건이다 해서 1-1식이 나와 있는데 자, 파이를 보통 우리가 이윤이라고 많이 쓸 거거든요. 이윤은 TR을 총수입이라고 할 거예요. 토탈 레버뉴 앞으로 이렇게 많이 쓸 겁니다. 요거에서 토탈 코스트 총 비용을 뺀 것을 우리가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때 한계 조건은 원리는 뭡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의 관심사가 생산량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우리가 이윤이 한 단위 증가한 것을 한계 이윤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한계 이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거요. 총 수입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 것을 한계 수입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계 수입 이렇게요. 그리고 빼기 총 비용을 한 단위 증가시켜요. 물론 이게 생산량이 관심이면 Q로 미분한 것이고요. 노동이 관심이면 L로 미분한 겁니다. 아무튼 그걸 떠나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쓸 수가 있어요. 노동에 대한 한계 비용, 노동에 대한 한계 수입 이렇게 해도 되고 생산량에 대한 한계 수입, 생산량에 대한 한계 비용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계 원리에 따라서 한계 이윤이 이렇게 결정돼 있는데 이윤 극대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오른쪽에 뭐 밑에 5번의 각주 내용도 한번 보세요. 뭐 미분한다는 뜻이 거기 쭉 나와 있는데 디퍼런시에이션 그런 것들 거기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 한계 수입이 만약에 MR이라고 쓸게요. 한계 수입을 MR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널 레버뉴 얘를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어떤 걸 한 단위 더 생산을 했는데 MR이 MC보다 크다라고 하면 한 단위 더 생산을 했습니다. 아니면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을 했어요. 그때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이 비용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계 이윤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지. 그래서 한계 이윤이 당연히 증가. 이렇게 되면 생산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반대로 지금 상황이 주어진 생산량에서 MR보다 MC가 커요. 그렇게 되면 한계 이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때는 생산을 줄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계 이윤이 극대가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한계 이윤이 언제가 가장 바람직한 상황, 이윤이 극대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과 MC가 똑같을 때가 한계 이윤이 바로 빵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최적화 선택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윤 함수를 미분해서 제로로 놓게 되면 그게 MR과 MC가 같아진다는 얘기고요. 그게 바로 최적화 행동이 딱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페이지 가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결과적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총수입. 이거 해석한 거 이해되세요? 자, 한계 수입 다시 보세요. 뭔가를 하나 변화시켰을 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총수입. 그걸 바로 우리가 한계 수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총비용. 추가적으로 드는 총비용. 그게 한계 비용인 거예요. 얘는 추가적으로 드는 총 비용. 요거 이제 한계 비용이 되는 겁니다. 요거 두 개가 같을 때가 바로 최적. 이게 한계 원리로 우리가 최적을 찾는 1개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세 번째 균형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최적화 얘기했고 균형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자, 균형은요 이퀄리브리엄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자,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를 균형이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균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옷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옷이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옷을 사려는 사람을 수요자라 그러고 옷을 팔려는 사람을 우리가 공급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개합니다. 자, 첫째 거기 봅시다. 수요 측면을 살펴보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간단하게 왜 우하향하는가 설명하고 있는데 옷의 가격이 높을 때는 사람들이 사려는 옷의 수량은 적어지고요. 가격이 낮으면 많이 사려고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우하향한다고요. 나중에 디테일하게 우리가 보긴 할 텐데 이 정도 직관적으로 원론틱하게 보셔도 우선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그렸고 둘째 공급 측면을 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시죠. 공급자들은 옷의 가격이 높을 때는 옷을 많이 공급하려고 하고 가격이 낮을 때는 옷을 적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상향하게 되는 형태로 공급 곡선, 공급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다음 단락 세 번째 보시면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모여있는 시장에서 옷의 가격은 얼마로 어떻게 결정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결정된 것인가 라고 하면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두 개가 일치하는 데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 다음 페이지 그림에서 보면 P 바로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P 해서 바로 이렇게 있으면 이 가격 하에서는 공급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요. 살려는 사람은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좀 적어요. 이렇게 된 상황을 우리가 excess supply 상태다.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초과 공급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러한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 가격은 점차 이렇게 밑으로 그렇죠. 공급량이 많으면 당연히 물건이 다 안 팔리니까 좀 싸게라도 팔려고 하겠죠. 떨이라도. 그래서 가격이 점차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여기 가격이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는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공급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이때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excess demand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살려는 사람이 많은 거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일치하는 상황이 우리가 균형 가격이 결정돼요. 그럼 이때 상황에서의 수량이 바로 균형 수요량이다, 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형 상태는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초과 수요가 빵인 상태, 초과 공급이 빵인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16페이지 가보시면 그림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P스타에서 그 가격의 움직임이 멈추게 될 것이고 그때 수량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시장의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더 이상 가격과 거래량이 움직일 만한 요인이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균형의 개념을 정의 내려놓는데 한번 밑에 박스 보시죠. 자, 균형 박스를 보시면 외부적인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상태를 균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변화할 만한 요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변화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 요거를 바로 우리가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균형에 관심을 갖냐 물어보면요. 사실 균형일 때가 뭔가 우리가 어떤 특징의 얘기를 하고요. 거기 밑에 마지막 단락에도 나와 있는데 주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어떤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다른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아니 뭐 굳이 거기에 관심 가지면 뭐해 또 변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일반화시킬 수도 없고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균형 상태에 좀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비교 정확이라는 개념을 좀 볼게요. 자, 우리 비교 정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미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정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정태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멈춰 있는 것을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제 멈춰 있는 스냅 사진을 분석하는데 변화 전과 변화 후를 같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교 정확은 before 어떤 충격이 있기 전에 균형 상태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있은 다음에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다른 그림 찾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가 쇼크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 쇼크가 이렇게 왔을 때 변화 전과 변화 후에 이 균형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니 이거를 살펴보는 게 비교 정확 분석입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가 앞서 외부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이게 전제로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균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변화가 쇼크가 오기 전의 상태를 이전의 균형이고요. 근데 두 번째 줄 보시면 외부적 상황이 변화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외부적 충격이라는 상황이 왔을 때 새로운 균형 상태, 그걸 애프터 균형이라 하면 요거 두 개를 같이 비교하려고 합니다.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옷이고요. 옷의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옷의 수량이고요. 옷의 가격 이렇게 있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이 제로 해가지고 외부적인 충격이 없을 때 균형 가격, 균형 수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외부적인 충격, 쇼크가 옵니다. 어떤 충격이 왔나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경제가 호황에 접어들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했어요. 소득 증가라는 충격이 여기 온 거야. 네, 이해되시죠? 소득 증가라는 충격이 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그 소득 증가라는 그 충격이 공급에 영향을 미치냐, 수요에 영향을 미치냐, 그걸 봐야 돼. 근데 이제 공급엔 영향이 없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요.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이게 수요를 증가시키냐, 감소시키냐, 그걸 봐야 되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게 되니까 똑같은 가격 하에 옷을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외생 변수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우측으로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D0에서 D1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거기 우측으로 이동한 거 상방 이동해도 돼요. 그러면 변화 전과 변화 후를 살펴보시면 변화 후의 새로운 균형 상태는 여기가 돼. 만약에 이게 이동했는데 가격이 변화가 없다라고 할게요. 가격이 그냥 P0로 있으면 점점점점 상황에서 어떻게 돼? 우측 이동했는데 여기로 가게 되면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점차 초과 수요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해결이 돼.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 양은 감소하고 공급 양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격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그때가 바로 균형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밑에 박스 한번 보세요. 비교 정확이란 주어진 것으로 가정했던 주위의 상황이 변화할 때, 그쵸? 세터리스 페리부스 하는 주어진 상황이라고 가정했던 그런 상황이 변화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균형과 원래 균형, 뉴 균형과 이전의 비포 균형과의 서로 비교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comparative statistics 해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비교 정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fore and after 이렇게 살펴보는 게 비교 정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 모형에서는요, 옷에 대한 수량과 옷에 대한 가격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내생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내생 변수 있죠? 예, 그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가격이라든가 수량과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는 P와 Q가 내생 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외생 변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득처럼 외부적으로 주어진 경우를 우리가 외생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외생 변수는 외부적인 충격인데 이렇게 소득 같은 거 있잖아요. 밖에서 주어져 있는 거야. 세터리스, 페리부스 그런 것들은 다 외생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비교 정확 분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정확이란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외생 변수가 변화했을 때 내생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생 변수의 충격이죠. 외생 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변화로 내생 변수가 여기서는 가격과 수량이 될 거예요.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변화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살펴보는 게 비교 정확 분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 정확 분석은 이제 사실은 변화 전과 변화 후만 뿅 살펴본 거예요. 두 개의 스냅 사진을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 이거 말고요. 우리가 이제 거시와 관련해서는요. 동학 분석, 동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이나믹이라는 거기 보시면 고딕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동학 분석이다. 동태적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학이라고도 써도 돼요. 동학 분석이다 라고 하면 이게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 자, 여기다가는 시간이라는 게 가미가 돼 있어요. 시간이라는 시차가 들어가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성장이 어떻게 되고 시간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시간이라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경기 변동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이 정도 보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게 미시에서는 부분균형 분석과 그리고 일반균형 분석 요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부분균형 분석과 일반균형 분석. 자, 일반균형 분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일반적인 약간 그런 건데 부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한 부분만 놓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균형 분석은 모든 시장과 모든 상황과 재반 여건을 다 고려하는 제너럴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 보시면 지금까지 옷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균형 가격과 거래량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처럼 어느 하나의 시장에 국한해서 그쵸, 이게 파셜이라는 게 어느 하나의 시장만 보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시장에 국한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을 부분 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셜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봤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소득이 변화하게 되면 옷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소득 M이 증가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옷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옷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 거기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끝 이렇게 한 게 바로 1차적인 효과만 본 게 어떻게 보면 부분 균형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옷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옷의 가격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옷의 생산량도 증가하게 돼요. 아니 그럼 옷의 생산량, 거래량,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옷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옷을 만드는 이 생산량 증가는 이쪽으로 해서 옷을 만드는 사람이나 옷감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옷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 옷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요. 자, 옷감에 대한 생산 요소 시장이 수요가 증가합니다. 아니면 옷을 만드는 노동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요. 이렇게 생산물 시장이, 이건 생산물이잖아. 생산물, 옷에 대한 생산물이 변화하게 되면 생산물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노동과 요거는 자본, 원료, 이걸 생산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요. 생산 요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만든다고 무조건 팔리는 게 아니라 주문이요 이렇게 하지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생산 요소 시장은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파생 수요다 이런 말을 쓰게 돼요. 파생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옷에 대한 소득 증가가 옷에 대한 수요 증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옷에 대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에도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임금 이런 보수가 또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밑에서 5번째 줄 볼까요? 자, 이처럼 일반적으로 어느 한 시장의 균형의 변화는 그 시장 자체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시장까지 다 고려하는 거. 어느 한 시장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시장에 다 고려하는 거예요. 시장과 관련된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시장을 함께 이루어지는 균형을 일반 균형 분석, 상호작용까지 다 고려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 뭔가 목적이 있잖아. 여러분들 뭐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면 그쪽만 딱 보면 되는 거지. 세계 정세부터 환경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기에는 우리의 능력과 여력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 때로는 우리가 미시에서는 이렇게 어느 한 시장만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는 부분균형 분석을 쓰는데 뭐 오히려 이게 뭐 충분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미시경제학과 관련된 분석 도구 몇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두 변수의 함수를 그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변수의 함수 그리기. 뭐 약간 그래프와 관련된 얘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3차원 도형을 2차원 평면에 나타내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3차원에 있는 것을요, 차원을 다운시켜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밑에 2개 이상의 인풋과 아니면 2명 이상 아니면 생산물도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째줄에 보시면 생산량 Q에 대한 생산함수를 여기 L이라는 노동과 K라는 자본을 가지고 물건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원래는 변수가 3개니까 3차원의 평면에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니까요. 원래는 L, 노동, K 있고 Q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무슨 궤적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3차원 그리면 좋긴 한데 때로는 그림과 분석하기가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2차원으로 다운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돼요. 내비게이션이 3D로 있으면 글쎄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은 위에서 그냥 지도를 봤을 때 아니 길만 잘 나타내서 건물의 높이는 관심이 없는 거야. 좌회전합니까? 우회전합니까? 신호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보는 게 사실 나의 목적이니까 등고선의 원리를 사용해서요. 등고선의 원리를 사용해서 이거를 동일한 생산량을 나타내는 것을요, 위에서 투영시켜서 2차원의 평면에 이렇게 나타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요게 Q0가 10개를 생산하는 거다라고 하면 관심사가 그래서 L과 K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동일한 10개를 생산하는 이렇게 생산량을 나타내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등량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량이 똑같은 점들을 연결한 노동과 자본의 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량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거를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면 등효용 곡선 이렇게 얘기하고 등비용 곡선 다 등이라는 게 아이소 이게 이제 같다는 거예요. 이권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고선 이것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등고선의 원리라는 얘기가 거기 쭉 나와 있고요. 얘가 하나 있는데 살짝 볼게요. 자, 우리는 일반적인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데 거기 밑에 예를 보시면 생산량을 100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이걸 고정시켜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생산함수가 L과 K의 더하기로 이렇게 생산함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개를 달성하는 노동과 자본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 이거요. 그냥 K로 정리하면 돼. K로 정리해서 K는 마이너스 L 플러스 100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익숙한 함수 형태로 나타낸 거야. 수직축이 K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L이 빵이면 K는 여기에 100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100개를 생산하는 거예요. 요 A점은 어떻게 되냐면 노동이 빵이고 K가 100개 투입되는 거예요. 노동이 1이면 어떻게 돼요? 1이면 K는 99 이렇게 되고 이렇게 쭉 돼서 여기 B는 50개면 50개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50과 50. 이거는 노동과 자본을 반반 집어넣는데 Q는 역시 100개가 생산되는 거고요. 여기 C 이렇게 되면 C점은 노동이 100개이고 자본이 빵개 이것도 100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경제원론에서 얘기하는 등량곡선 그 얘기가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생산량이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생산한다 할게요. 200개를 생산한다 그러면 당연히 L이 빵이면 K는 200 하니까 여기가 200이 될 것이고 기울기는 똑같이 얘가 200 되니까 마이너스 1로 평행하게 밖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21페이지 첫 번째 줄에 아이소라는 등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말은요. 등량 곡선은 물론이고 등비용선, 등이윤선, 무차별 곡선, 등효용 곡선 다 거기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고 최적화 문제 한번 나타내는 거 보시죠. 이쪽에서 볼까요? 여기서 보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최적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최적화 문제 나타내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 나타내기라고 할게요.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나타내기 풀어서 쓰셨군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최적화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는 첫 번째 극대, 극소 하려는 목적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함수를 극대화 또는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경제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 함수라는 오브젝티브라는 목적 함수가 있어야 되고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여야지 선택할 수 없는 변수면 그러면 사실은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선택 변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윤극대화 같은 경우에 이윤을 나타내는 함수가 목적 함수고요.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면 파이라고 쓸게요. 프라핏 이렇게 나타낼 텐데 이윤극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몇 개를 생산해야 돼? 그럼 이제 생산량이면은 거기 Q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산량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선택 변수가 돼. 아니면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이번에 노동자를 몇 명을 뽑아야 돼? 노동 투입량 이것도 될 수가 있지. 신입사원을 몇 명을 뽑아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선택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자본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선택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선택 변수를 통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면 좋은데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최적화라는 거잖아. 최적화. 이 최적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왜 최적화를 해야 되냐면 저 앞에 경제학의 출발점인 자원의 희소성이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최적화하려고 하면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 함수만 그냥 보면 안 되고 이 선택 변수에서 이쪽에다 하는 게 낫겠네요.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 발목을 잡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틱틱해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제약을 걸어요. 말 그대로 제약 조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희소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constraint라는 게 보시면 제약 조건이 있을 때랑 없을 때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거나 시간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약 조건 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앞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 그래서 자, 22페이지가 보시면 제약 조건이 우린 주로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를 볼 거예요. 없는 극대화 문제다라고 하면, 아니 교보문고 가서 야 네가 사고 싶은 책 다 사, 이거는 제약 조건이 없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냥 가방에 다 담을 수 있으면, 장바구니에 많이 담으면 그냥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맥스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목적 함수가 여기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요건과 관련된 이게 선택 변수가 이쪽에 오는 것이죠. 선택 변수가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Q일 수도 있고, 이윤극대화라고 하면 저기 나와 있는 노동의 투입량일 수도 있고요. 자, 물론 이게 그 비용을 극소화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극대화하는 걸로 얘기했고요.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 보시면, 제약 조건이 있는 극대화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극대화 문제인 경우에는, 자, 우리가 식을 쓸 때 이렇게 쓸 거예요. 목적 함수가 있고 밑에 제약 조건 써요. 거기 보시면 목적식 max 이렇게 있고, 목적 함수 이렇게 있고요. 선택 변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선택 변수 이렇게 있죠. 자, 제약 조건을 밑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달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S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subject to 뭐뭐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여 이렇게 해서 약자로 써요. 그냥 관례상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제약 조건을 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 목적식을 다루는 게 보통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밑에 표기법 보시면 x가 조금 변했을 때 변화량을 뭐 삼각형 델타 x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x의 변화량이 거의 0에 가까워서 리미트 0에 가깝게 되면은 거기 약간 쬐끔 변한다 해서 d 해서 미분의 d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y를 x로 미분한다, 그런 표현이니까 표기법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챕터 1장 미시경작이 뭔가 분석 방법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보통 미시경작 하면은 수요 공급을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 교수님께서는요 그냥 소비자 선택 이론을 먼저 배워요. 그 다음에 생산자 선택을 배워가지고 생산자 행동을 보고, 둘이 이제 시장에서 만나는 게 수요 공급이잖아. 그래서 경제 언론에서 기본적인 수요 공급은 배웠을 테니까 오히려 수요 공급은 그 뒤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뭐 독점 시장, 과점 시장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챕터 2장에 이 1편에 해당하는 이게 1편이네? 이거 이 앞에는 거 1편도 아니었나?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편 소비자 이론 이거를 하면서 챕터 2장 예산 제약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